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등 7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오늘 단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교체돼서 2차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주요 수사에 실무를 맡고 있는 부장급 이하 검사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켜서 이른바 수사팀 공중 분해는 피했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부임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우선 청와대 선거 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2, 3차장 등 4명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정현 서부지검 차장이 전보됐고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이 신규 임명으로 2차장 검사를 맡게 됐습니다. 조국 일가 공소유지와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지휘할 3차장 자리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대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 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앞서 교체가 우려됐던 청와대 선거 개입과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 담당 부장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구용곤 반부패 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 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인사로 주요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며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 내 성폭력을 내부 고발했던 서지현 부부장검사를 양성평등 전담으로 발탁하는 등 감찰과 개혁 보직의 여성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개 비판으로 중용 가능성이 거론됐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선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수사 방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검찰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검사장급 참모가 전부 바뀐 데 이어 이번엔 대검 핵심 간부들까지 교체되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손발을 묶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지난 검사장급 인사 때와 달리 대검찰청에 두세 차례 인사안을 보내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앞서 대검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안 사건을 지휘하거나 자신을 보좌하는 데 필수적인 간부들이라도 반드시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전날 건네진 최종 인사안에도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윤 총장은 이번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로 꼽히는 핵심 참모들은 사실상 모조리 교체됐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지휘 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에서는 임현 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일선 검찰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한 반부패 강력부에서도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어미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습니다. 중앙지검 등 일선 수사팀은 유임됐지만 대검 지휘 라인을 포함한 수사 책임자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기존 수사 동력은 꺾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가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거라며 비판글을 올린 정의도 감찰 이과장도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현안 사건 수사와 공판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는 원칙대로 이어간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교체된 참모진과 어떤 호흡을 보이냐가 앞으로 수사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됐다면서
정치검찰이 정상검찰로 확실하게 변화할 실질적 기반이 다져졌다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마카파 수준의 대학살이라면서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신에게 제안한 서울 종로 출마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공식 수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서울 용산역 귀성 인사 뒤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며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총선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 쉽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책임이라면서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졌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당의 요구에 결국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차례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 또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여부도 고심하며 혹시 모를 악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저도 이제 혼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지난 11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경기 의정부 갑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 내부 비판까지 나오자 여론을 살피던 민주당이 문 씨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당의 우려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의장님과 당사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문 씨는 결국 이 또한 숙명이라며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의정부갑 출마를 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음 고민은 최근 복당한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정 전 의원은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향해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비판하며 금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장에서는 지도부와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강서갑 출마가 유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소송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당을 떠나 정계 은퇴까지 한 전력은 지도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예비 후보 자격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정리하고 당에 누를 덜 끼치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출마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향해 아예 공개적으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원내 일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만에 하나 위험 요인도 경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김영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떤 잡음이나 외부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한 공천을 위해서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공관위원회 임명이 된 김세연 의원은 당의 완전한 해체가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관위원 임무를 맡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불출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관위원으로 임명이 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에서 공천 업무와 관련해 손을 떼달라며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이 감동하는 제대로 된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구 이동이 많고 중국인 관광객도 늘어 이번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역학조사관을 중국에 보내서 교민 보호와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격리 상태로 검사를 받은 이들은 21명.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 1명은 인천의료원에 계속 격리 치료 중인데 약간의 열외엔 안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 1명을 베이징에 있는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파견해 교민 보호와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시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2가지만 잘 지켜도 많은 호흡기 감염병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첫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검사 시스템을 전국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던 검사를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디서나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 초까지는 주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감염증 환자가 의심되면 곧바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중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17명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이 80살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사망자 통계를 보면 80세부터 89세까지의 고령이 8명, 70대가 2명, 그리고 60대가 5명으로 나타났고 50대와 40대는 각각 1명씩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중국 보건당국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사례는 48살 여성이며 30대 이하 사망자는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일주일에 4차례 인천에서 우한을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을 내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에게 운항 중단을 안내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이후 우한 노선을 운항할지는 중국 당국의 조치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내일부터 우한 공항을 오가는 모든 국내 국제 항공편의 운항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명절만 되면 그야말로 산 넘고 물 넘어 고향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섬으로 귀성하는 분들인데요. 고된 일정이지만 가족들 만날 생각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대기실에 모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출항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배에 올라탑니다. 양손에는 여행용 가방과 선물 꾸러미가 가득합니다. 터미널에는 여객선이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곧 귀성객을 가득 태우고 그리운 고향 섬으로 출발할 배들입니다. 섬 귀성길은 그야말로 고생길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해서 여객선 터미널까지 달려왔고 또다시 멀미까지 참으며 바다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가까운 섬은 30분이면 되지만 친한 가거도처럼 먼 섬은 쾌속선으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어머님도 아이들 보고 싶어 하고 또 아이들도 어머 할머니 보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또 자주 못 가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그래도 그리운 가족과 어릴 적 추억이 서린 내 고향에 간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모처럼 아이들과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더 애틋하지요. 가까이 있으면 몰라도. 오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안 가면 또 섭섭해 하시고 한쪽으로는 이것도 멀리 있어도 지켜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움직이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본격적인 섬 귀성이 시작되면서 해경도 안전을 점검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목포해양경찰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기성객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선 운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전남 서남권 여객선을 탈 것으로 예상하는 이용객은 10만여 명. 특히 귀성과 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설 당일에 여객선이 가장 붐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네, 연휴 전날 이 오후 들어 본격적으로 귀성길 정체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도로 상황이 갑갑하다고 얌체 운전이나 혹은 난폭 운전을 하면 안 될 겁니다. 네, 지상은 물론이고 하늘에서도 이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고속도로. 오후가 되자 조금씩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변북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경찰 헬기가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상공인데요. 저 아래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이 보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경찰 항공대기 11대가 이렇게 전국 주요 도로의 상황을 살핍니다. 교통관리는 물론 대형 사고에도 대비합니다. 600m 상공에서도 차종 및 번호판 식별을 가능하도록 된 항공기입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112 종합상황실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고 평범한 승용차처럼 꾸민 암행순찰차와 한국도로공사의 드론도 투입됩니다. 난폭운전은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과 음주운전 차량까지 감시합니다. 갓길운전 같은 얌체운전도 교통체증부터 대형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 버스 전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권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이고 끼어들기의 경우에는 권칙금 3만 원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조심 운전하시어 안전한 기성길이 되길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긴급 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최근에 경기도 김포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진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근처를 지나던 60대 남성이 어린이 9명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61살 조만호 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반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1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을 했습니다. 당시 통학 차량은 충격을 받고 4m 높이 아래로 저렇게 농수로로 떨어졌는데 이 수로에는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에 차 있어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겨울이지만 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벌써 농촌에서는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논두렁 그리고 밭두렁 태우기가 매년 산불 원인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데다가 농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당국이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 강수량이 유달리 적어 바싹 마른 논두렁과 밭두렁에 불을 놓습니다. 바람까지 불면 금세 불이 번집니다. 농민들이 봄에 농사를 새로 짓기 위해 동면하는 해충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일입니다. 볏짚이나 밭작물 줄기, 과수원에서 잘라낸 나뭇가지를 함께 태우기도 합니다.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불쓰레기니까 또 불을 질러서 소모를 없애버리려고 이제 자꾸만 불을 놓는 거지. 환경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이제 또 자꾸만 없애버리는 거지. 하지만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논밭두렁에 서식하는 곤충 가운데 해충은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거미나 톡톡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익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충은 주로 흙 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불에 잘 죽지도 않습니다. 논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을 잡는다기보다는 그 논 유기물 관리를 해주는 익충류하고 천적류를 죽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년째 홍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올해 새로운 방법을 내놨습니다. 전국 지구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농가에서 나오는 밭작물 줄기나 볏짚 등을 잘게 부순 뒤 퇴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논밭두렁을 태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항암 효과와 고혈압 그리고 협심증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물질을 함유한 수박 유전자원을 찾아내서 연구에 활용합니다. 이번 연구는 해외 95개국이 보유한 수박 유전자원 3천여 점의 특성과 당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항암이나 고혈압 개선 효과 등이 있는 성분이 일반 수박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선정한 수박 유전자원을 농업인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일단 연구나 시험용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한우 암소의 유전 능력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는 3월부터 한우 농가에 제공합니다. 한우 암소의 유전체 정보로 유전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우 개량을 촉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암소의 능력을 일찍 알게 돼서 낳은 송아지를 번식용 소로 키울지 아니면 고기소로 키울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연휴 앞두고 공항도 기차역도 이렇게 소독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먼저 서울 강남 수서역인데 SRT 열차들 운행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바로 소독에 들어가고 또 공항 입국장에서도 방역 담당 직원들이 살균 소독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 공항에서 중국 가는 여행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외교부가 최초 발생 지역인 중국 우한시에 여행 자제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병원엔 곳곳에 안내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병원 출입이 안 되고 또 면회도 당분간 자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병원이나 기차역은 물론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이런 예방 행동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을 텐데요. 고향 오고 가면서 상기해야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도 때이르게 찾아온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3월 초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포근하지만 내일도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오전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까지 강원 산간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귀성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기온 0도, 대구 1도, 광주는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만큼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구와 광주 12도, 부산 14도, 제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설 당일에 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일요일엔 제주와 남부, 영동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은 전국 곳곳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고요. 또 설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남동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도 거세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